네,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경희대병원 류마티스 내과 황지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희대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황지원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런 관절염과 관련된 이야기 쭉 나눠볼 텐데요. 속 시원하게 좋은 말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겨울철이죠. 겨울이 되면은 일단 관절염 있는 분들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서 관절이 좀 뻣뻣해지고 그래서 그런 걸까요? 네, 사실 겨울이 된다고 해서 관절염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날씨가 아무래도 추워지고 또 기온과 습도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근육의 강직, 관절의 강직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관절염이 있던 분들이 증상이 나빠진다고 느끼시기 쉬운 계절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히려 좀 추운 겨울이 되면 병원 찾아가시는 분들도 좀 는다라고 좀 들었는데, 이제 관절은 사실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이 관절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 너무나 많죠, 관절이. 그렇죠. 예. 사실 우리 몸의 성인의 뼈는 206개로 알려집니다. 네. 그리고 이 성인의 뼈 중에서도 관절이 다 같은 관절은 아닌데요. 가동 관절, 움직임이 있는 관절 기준으로 하면 250에서 350개 정도의 관절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네. 보시는 것처럼 우리 두개골도 하나의 뼈가 아니고 몇 개의 뼈가 붙어 있는 부동 관절, 움직임이 없는 오. 관절인데요. 우리가 관절염이 생기는 곳들은 그림에서 보시는 가동 관절, 움직임이 있는 관절과 약간의 움직임이 관절이 있는 척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렇게 가동 관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음. 정의에 따라 좀 다르지만 250개에서 350개 정도의 관절이 있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네. 저기에 관절염이 생기니까 정말 종류가 많겠죠. 그러네요. 사실 그래서 우리 몸에 관절이 이렇게나 많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서든 다 이제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관절의 자세한 구조도 우리가 좀 이해하면 관절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가동 관절이라고 하면 저렇게 두 뼈가 만나는 자리에서 뭐 위아래 좌우 정도의 움직임이 생기는 걸 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많이 아시는 연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뼈와 뼈 사이에 서 움직임이 있을 때 서로 마모가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면서 움직임을 윤활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돕습니다. 충격도 흡수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 두 뼈 사이를 이어주는 막이 있는데요. 이것이 관절낭이라고 하는 것 안에 윤활막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관절은 뼈와 뼈를 연결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네. 퇴행성 관절, 우리 나이가 들어서 오는 관절이라고 음. 하는 거 연골이 닳아서 온다. 아마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네네. 쉽게 설명드리면 관절이 닳아서 오는 거 맞고요. 그러나 그쵸.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와는 좀 다르게 사진에서 보시는 관절을 이어주는 이 관절 안에 윤활막에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이해하시면 음.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병태 생리 자체가 좀 다른 병이다.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관절의 개수가 뭐 250개, 300개까지 된다고 하니까요. 이제 관절염의 종류, 부위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거든요. 좀 네. 분류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환자분이 느끼시기에 아파서 오시는 거는 며칠 안 된 것 같으실지 네. 모르지만 사실 잘 문진을 해보다 보면 음. 이미 꽤 오래전부터 증상이 있으셨을 수 음. 있고 혹은 첫 증상이 발병하고 한 4주, 6주 이렇게 지나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네. 일단 가장 크게 나누는 것은 급성이냐 만성이냐 이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의사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관절염인지 아닌지부터 저희는 찾게 될 텐데요. 관절 부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다 관절의 염증은 또 아니고 관절 주변에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 저희가 환자분을 뵐 때는 이게 관절의 문제가 맞는지 혹은 관절 주변에 생긴 문제인지 먼저 구분을 하고 이게 관절에 생긴 문제가 맞다면 급성에 해당하는지 만성에 해당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보통 급성에는 염증성으로 오는 많이 아시는 통풍, 관절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친 관절이나 시술을 받았거나 상처를 입었거나 하는 관절이라면 이제 균이 들어가서 발생하는 감염성 관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신 질환에서 동반되는 그런 관절염도 급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주로 류마티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만성 염증성 관절염이 될 텐데
보통 알고 계시는 노인성 관절이라고 하는 것들은 염증을 동반하지 않는 비염증성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골관절염 혹은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제 이와 다른 염증성 관절염은 이게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병이고 또 이 염증을 조절하기 위한 치료를 평생 동안 치료해야 하는 질환들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첫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관절염을 좀 크게 이제 급성과 만성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누고 또 염증성과 비염증성 이렇게 관절염으로 좀 분류가 가능하다라는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요. 이런 관절염과 관련된 궁금증 무엇이든 좋습니다.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이야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사실 많이 들어봤고 이게 참 치료도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성 관절염에는 척추 관절염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이것들이 다 어떻게 다른지 좀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주실까요? 네, 예. 네. 류마티스 관절염 많이 들어보셨고 사실 어디가 아프면 나 류마티스 아닌가부터들 생각하실 맞아요. 텐데요. 네. 사실 저희가 보는 양대 산맥 같은 만성 염증성 음. 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크게 생각하면 이제 여성, 중년 이제 이렇게 생각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발생 부위로 보면 조금 작은 관절을 호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텐데요. 네. 척추 관절염은 사실 많이 들어보신 이름은 강직 척추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보통 발병 연령이 40대 미만, 뭐 45세 미만에서 발생을 하고 아주 다르네요. 네, 발병 그리고 연령이. 물론 증상이 50대, 60대, 70대에도 생길 수는 있지만 발병 자체가 상당히 일찍 시작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던 50대, 60대 분이 갑자기 새로운 병이 50대, 60대에 생기진 않는다고 보통 보고요. 네. 그리고 남성에 조금 더 증상이 호발하는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네. 뒤에서 제가 또 설명은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 척추 관절염은 이름처럼 척추, 그러니까 축을 중심으로 증상이 생기고 네. 말초의 관절염을 만들 때는 보통 하지에 조금 호발하는 경향이 있어서 고관절, 무릎, 발목과 같은 곳에 관절염을 하나 내지 두 개, 자칫 소수 형태의 관절염으로 발생이 생기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과 생기는 모양이 조금 다르고 그리고 발병의 연령도 조금 다르고 성별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 이제 작은 관절, 손발의 이런 작은 관절에 좀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고 척추 관절염은 큰 척추 관절에 생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뒤에 저희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제 손가락, 발가락 중에서도 이제 손가락 우리가 관절이 여러 개가 있는데 손바닥에 가까운 관절, 그러니까 손가락과 손바닥이 이어지는 관절이나 혹은 손가락의 중간마디 관절에 류마티스가 주로 오는 것이고 끝마디 관절에는 웬만해선 류마티스가 처음에 시작하는 관절이 아닙니다. 네,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네. 또 양쪽이 대칭적으로 오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류마티스 대칭적으로. 관절염은 네. 아주 일찍 발병하는 경우에는 양쪽 대칭이 아닌 상태에서도 오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대칭적으로 좀 오는 형태.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에 왔다고 왼쪽 두 번째가 오진 않지만 오른쪽 손에도 오고 왼쪽 손에도 오는 이렇게 대칭적인 모양을 좀 보이는 특징이 있고요. 네. 이제 강직 척추염을 포함한 척추 관절염에서 오는 말초의 모양들은 대칭이 꼭 아닙니다. 그래서 한쪽 무릎에만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왼쪽 발목에만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키고 사진에서 큰 차이는 이제 큰 관절 위주. 척추 관절염은 어깨나 고관절, 무릎 같은 큰 관절, 류마티스는 손목, 손가락을 특징으로 하면서도 큰 관절도 이후에 침범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릎 같은 곳이 아파서 오셨을 때 어느 쪽 문제인가 이걸 감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참 이 감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전문가의 소견을 잘 들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이 두 질환 모두 관절염이지만 관절 외에 다른 부위 쪽으로 오는 합병증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관절염, 특히 류마티스들을 무서워하시는 이유가
류마티스의 합병증, 이거 류마티스 약 오래 먹어야 된다, 평생 먹어야 된다, 맞아요. 다른 합병증 많다, 아마 이렇게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겠지만 만성염증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류마티스가 만성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죠. 몸의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잘 아시는 동맥경화도 만성염증 질환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동맥경화가 진행을 하고 이로 인한 심혈관계 합병증, 심근경색을 포함한 이런 합병증도 생길 수 있고 또 류마티스 염증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폐질환을 또 일으킵니다. 그래서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하는 폐질환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꼭 관심 있게 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류마티스 네. 의사로서는. 그러네요. 강직척추염도 오랫동안 앓게 되면 상대적으로 발병 연령이 젊기 때문에 위험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같은 연령대 환자들에 비해서 심혈관계 위험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죠. 만성염증 질환이라서요. 네. 그렇지만 그런 심혈관계 위험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포도막염이나 염증성 장 질환 그리고 피부에 생기는 거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건선이라고 하는 피부 질환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봐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강직 척추염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알아봤고 비교도 좀 해봤습니다. 황정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관절 외에도 심혈관 질환, 폐질환, 그리고 장 질환 같은 전신 합병증의 위험을 높이는 관절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관절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대 여성분 주부라고 하셨고 전화를 주셨어요. 손목과 손가락 관절이 붓고 뻣뻣하고 열감도 느껴진다라고 하셨고 약은 아직 드시진 않았고 파라핀 치료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렇게 뜨끈하게 넣어서 하는 치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이제 어떤 관절염 때문인지 궁금하신 것 같고 병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인지도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네네. 50대 여성이시면은 아마 폐경이 오셨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관절 증상이 폐경 후 증상으로도 곧잘 오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 감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증상으로 말씀 주신 손목과 손가락 관절이 붓고 뻣뻣하고 열감이 느껴진다는 것은 염증성 관절염을 다소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평가는 류마티스 전문의가 만져보고 진짜 관절인지 관절 외인지를 판단을 해야겠지만 증상만으로는 염증성 관절염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저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류마티스 전문의의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평가 없이 지금 파라핀 치료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파라핀 치료는 따뜻한 촛물이거든요. 이제 저기에 넣었을 때 실제 염증성 관절염이라면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너무 따뜻한 온도가 전해지게 되면 심부까지 염증이 파급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염증성 관절염이 맞다면 적절한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고요. 파라핀 치료를 해서 좋은 상황이라면 어쩌면 퇴행성 관절을 과다하게 사용해서 잠시 손목과 손가락이 붓고 뻣뻣하고 열감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저게 사실 기간상으로 6주 이상 계속되고 있다면 저는 꼭 전문의를 만나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염증성 관절염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좀 빠르게 이 관절염 관련 전문의를 좀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라핀 치료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도 전화로 사연 남겨주신 분 계셔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후반 여성분이시고 자영업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인데 많이 아프진 않다고 하셨는데 약을 좀 드시고 계셨나 봐요. 약을 끊어도 되는지 지금 아프지 않아서 아마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끊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라고 하신 걸 보면 아마 진단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전문의 선생님께.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고 약을 아마 잘 주셔서 지금 증상이 없어지신 것 같은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다들 무서워하는 이유는
이게 오랫동안 가는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이죠. 근데 증상이 없어지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질환의 특성상 만성적으로 문제를 남기고 합병증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약으로 쓰는 걸 항류마티스 제제라고 부르는 것도 이제 류마티스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항류마티스 제제를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약을 끊기보다는 증상이 좋아지셨다면 염증도 좋아졌는지 선생님께 확인을 하시고 약제를 좀 줄여가는 방향으로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 네. 저희가 아무리 상태가 좋아서 증상도 전혀 없고 염증도 하나도 없다고 해도 약을 끊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약 외에도 저희가 치료제로서의 항류마티스제를 쓰는 것은 앞서 보신 심혈관계 합병증이나 폐질환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염증을 오랫동안 다스려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또 드시지 않는다면 관절의 변형도 생길 거기 때문에 최소한 한 종류 이상의 약을 유지할 것을 다양한 학회들에서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약제를 끊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 네, 꼭 네. 전문의와 감량을 한번 상의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증상이 이제 많이 이렇게 호전이 되더라도 약을 끊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잘 받아보시고 좀 약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남겨주고 계세요.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척추 관절염에 대해서 저희가 좀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두 질환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분명히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약간. 네, 약간 차이가 있고요. 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실 텐데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기 진단, 사실 모든 병이 그렇죠. 빨리 진단하고 빨리 치료를 하는데 여기서 빨리 치료를 한다는 개념은 항류마티스제를 빨리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항류마티스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류마티스 질환을 막는 항류마티스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하고 증상만 잡는 치료, 즉 소염 진통제 같은 것만 계속 사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 약제에 보시면 가장 위에 쓰여 있는 게 항류마티스제고 그다음 생물학적 제제. 요즘은 치료법이 많이 좋아져서 먹는 약 외에 주사 치료제 또 더 좋은 먹는 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마티스 질환 자체에 대한 치료를 조절하는 이런 두 가지가 근간이 되겠고 다만 이런 약제들이 처음부터 효과를 맞자마자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과도기를 좀 버틸 수 있는 치료로서 스테로이드와 소염 진통제를 증상 조절 목적으로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네. 스테로이드만 계속 유지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는 얘기고요. 강직 척추염, 척추관절염은 이와는 조금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1차 치료로서 소염 진통제를 우선 사용을 합니다. 재미있게도 소염 진통제만으로도 충분히 증상 조절이 되고 염증이 조절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것이 치료의 근간이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소염 진통제가 마치 그냥 어디가 좀 불편하고 감기 때 먹는 약처럼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 척추관절염에서는 이게 치료제라는 것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네. 의사가 그냥 주는 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래 생물학적 제제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척추관절염에 쓰는 생물학적 제제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쓰는 것과 그 종류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네. 역시 생물학적 제제가 중요한 치료의 근간이 되겠고 이게 축성, 척추를 위시로 한 축성인 경우에는 항류마티스제가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말초 관절을 포함한 증상이 있을 때는
항류마티스제와 스테로이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이 되는 치료제가 조금 다르다, 우열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치료 약제는 비슷할 수 있어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좀 다르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 이제 류마티스 인자가 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네, 하시던데 이게 그럼 류마티스 인자가 없는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는 건지 네. 좀 어렵더라고요. 아, 네. 네.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각이 되시면 병원에 가셔서 류마티스 인자 검사 많이 맞아요. 하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류마티스 인자가 없는 류마티스 관절염도 20%에서 40%까지 됩니다. 꽤 되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시면 네. 혈청 음성과 혈청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사실 두 질환은 동일한 류마티스 관절염이지만 혈액에서 류마티스 인자가 있냐, 요즘엔 이거보다 조금 더 정확하고 특이도가 높다고 알려진 항 CCP 항체라는 검사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항체가 어느 거라도 있으면 양성, 혈청 양성, 둘 다 네. 없으면 혈청 음성입니다만 이제 과거에는 혈청 음성 이런 게 안 나오면 조금 더 병이 약하다, 얌전하다 이렇게 생각들 했었어요. 그러나 네. 지금은 두 병 다 그렇지 않다,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치료는 차이가 없습니다. 두 질환 모두. 그래서 류마티스 인자가 없으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고 그래서 치료를 조금 약하게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없는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류마티스 전문의를 만나셔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합당한 모양인지 그래서 항류마티스제를 빨리 써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류마티스 인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양성, 음성 이렇게 좀 나뉜다고 말씀해 주셨고 척추 관절염도 그럼 좀 종류가 분류가 될까요? 네네. 네. 앞서 제가 자꾸 축성 강조를 드렸는데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척추 관절염은 척추를 중심으로 한 축성이 있고 말초 증상을 주로 나타내는 말초성이 있습니다. 둘 다 척추를 침범할 수 있고 둘 다 말초를 침범할 수 있지만 어느 것이 좀 더 중심적인 증상인가에 따라서 분류가 될 텐데요. 네.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 유전자 검사, HLA-B27이라고 하는 유전자 검사의 양성률은 축성인 경우에 조금 더 많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없는 경우도 축성에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는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축성 증상에는 항류마티스제가 그닥 효과를 보이지는 않고 말초 증상이 더 효과적일 수 있고요. 그래서 치료에도 약간 차이가 나지만 둘 다 척추 관절염에 속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도 좀 저희가 그림으로 좀 네. 살펴볼게요. 네. 축성인 경우와 또 말초 쪽인 경우. 네, 축성인 경우에는 그림에 빨간색 표시가 된 것처럼 척추를 중심으로 큰 관절, 골반, 고관절, 어깨, 무릎과 같은 중심에 모이는 관절들의 증상이 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말초성으로 오시는 분들은 척추 쪽 축성 증상 없이 무릎 하나만 반복적으로 붓거나 혹은 발목이나 아킬레스건만 반복적으로 염증이 있거나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관절염 말고도 이 척추 관절염의 특징은 인대나 건이 부착하는 부착 부위에 또 염증이 생겨서 부착 부위염이 생기는 것인데 대부분의 부착 부위가 다 관절 주변에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이게 관절염이다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착 부위염이 또 류마티스 관절염과는 조금 다른 질환의 양상이고 그래서 어디든 관절의 증상이 생기시면 류마티스 전문의한테 오셔서 이게 어디에 생긴 문제인지 치료를 어느 질환으로 해야 할지 이런 판단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 이게 진단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이어서 또 말초 쪽이 좀 안 좋은 건지 아니면은 이 관절염 중에서도 지금 이제 말초 쪽으로 통증이 올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로 전문의를 잘 만나서 맞습니다. 꼼꼼하게 진단을 받으셔야 또 치료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척추 관절염도 좀 여러 가지 분류가 되더라고요. 질병으로. 네, 그것도 좀 한번 맞습니다. 그림으로 살펴볼까요? 네, 잠시 그림 보시면 환자분들이 보통 골반이 좀 아프면 강직 척추염이다 이런 정보들을 어디서 많이 얻으셔서 오시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증상을 중심으로 발현하는 질환들, 말초 증상을 중심으로 발현하는 질환들은 조금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속한 거냐에 따라서 살펴봐야 하는 증상들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보신 축 증상이 있든 말초 증상이 있든 일단 류마티스 전문의를 만나셔서 어디에 속하는 병인지, 가운데 보시는 반응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감기만 앓고 나도 좀 아픈 관절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염을 심하게 앓고 난 뒤 혹은 소변 관련 요로기계 감염을 심하게 앓고 난 뒤에 여러 관절들이 붓고 오래가는 증상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반응성 관절염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것이 만성적인 척추 관절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도 관절 증상이 있으실 때는 류마티스 전문의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관절염 때문에 병원에 가면 일단 뭐 검사 받게 되죠. 어떤 검사를 좀 먼저 하게 되나요? 네, 앞서 보신 이 축성의 경우에는 보통 엑스레이를 많이 찍죠. 네. 그렇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엑스레이에서 바로 보이면 저희가 축성 척추 관절염, 방사선에 보이는 축성 척추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환자가 증상은 있지만 엑스레이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경우라도 MRI상 이 부분에 염증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천장 관절, 천추와 장골이라는 관절에 염증이 있는 게 확인이 되면 방사선에는 보이지 않지만 비방사선학적 축성 척추 관절염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게 시간이 경과할수록 방사선에 보이게 되는 척추 관절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강직 척추염이라는 이름에서처럼 강직이 생기는 것은 척추 인대가 골화가 되면서 증식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엑스레이에 보이기 전 단계가 있습니다. 증상이 있으시면 엑스레이만 찍으실 건 아니고 이 천장 관절에 대한 평가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평가를 제대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척추 관절염인지 또 양성인지 음성인지 등 정확하게 이 병을 먼저 진단해 내는 게 올바른 치료의 첫걸음이 될 것 같은데요. 참 진단이 어려울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증상이 있으시면 보통 병원에 와서 약을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잘 낫지 않으면 또 그때 피 검사 좀 해보고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요. 네, 네. 처음엔 사실 나 이런 병이야 라고 나타나는 병이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관절염이 더 그렇거든요. 미분화, 아직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는 미분화성 염증성 관절염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은 다친 관절이면 다쳤기 때문에 원인이 되어서 어떤 문제가 올 수 있지만 한 번도 다치지 않은 관절인데 우리가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무릎이든 발목이든 말초에 하나 혹은 뭐 두세 개 혹은 여러 개가 증상으로 6주 이상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면 만성 염증성 관절염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분화가 정확히 되지 않기 때문에 카테고라이즈 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병의 모양이 정확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6주 이상 경과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면 분류를 받기 위해서 혹은 분류가 아직 되지 않았더라도 치료하면서 시간 경과를 보고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내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무조건 가까운 병원에서 전문의 진단을 꼭 받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경희대병원 류마티스 내과 황지원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이렇게 관절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 전화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상담 받아보고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계속해서 이 관절염과 관련된 많은 궁금증 남겨주고 계신데요. 지금 이제 전화로 접수된 사연이 있어서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상담의 주인공은 60대 남성분이시고 직장인이라고 하셨어요. 허리가 뻐근하고 아픈데 밤에 더 심하다고 하셨고 다리 부종도 심하다고 하십니다. 이게 혹시 관절염 때문인가요? 라고 아마 이제 궁금해서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60대 분이시고 과거에 아팠던 적이 없던 분이시라면 네. 이제 새로 생긴 증상으로 봐야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증상이 왔을 때 이게 급하다 아니다 이제 이런 걸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는데요. 밤에 더 많이 아프고 특히나 잠을 자는 것을 방해할 정도의 통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병원을 빨리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자다가 새벽녘에 깨는 통증 혹은 밤에 잠들기가 어려운 정도의 통증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구조의 이상인지 혹은 염증성 이상인지도 빨리 평가가 필요하고요. 사실 말씀하신 증상 중에 다리 부종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종이 지금 양측인지 한쪽인지 말씀은 주시지 않았지만 사실 이 증상도 상당히 위중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리 관절이 아니라 다리 자체가 붓는 현상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현상일 수 있고 또 혈관이 아니라고 하고 양쪽이 다 부어 있다고 하면 심장이나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부종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전신적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서요. 저 상황이라면 병원에 빨리 찾아가셔서 어디에서 시작된 문제인지를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 아주 꼼꼼하게 이제 경우의 수를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전화로 접수된 사연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60대 남성분이시고 카페 운영 중이신 것 같습니다. 통풍에 가족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고요. 이게 이제 유전적으로 좀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전화를 주셨고 지금 증상이 있을 때만 통풍약을 또 드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증상이 있을 때 통풍약을 드신다는 걸로 봐서는 아마 통풍 진단을 받고 통풍약을 드신다는 것으로 이해를 네네. 한다면 이분이 이제 통풍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우리가 통풍이 6배 더 위험하다. 가족력이 없는 사람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네네. 가족력이 있으시면 증상이 발생을 했을 때 통풍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앞서 심근경색 말씀을 하셨는데요. 통풍이라고 하는 질환은 몸의 요산이 높아지면서 이 요산이 어느 수위 이상이 되게 되면 결정체로 침착을 하게 되고 그것이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오는 관절염입니다. 그렇지만 그 원인 되는 물질이 요산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당뇨와 비슷한 대사질환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모든 대사질환, 당뇨를 포함해서 다 그렇듯이 동맥경화의 진행 위험이 높습니다. 통풍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통풍 약을 증상이 있을 때만 지금 드신다고 하셨는데 증상이 있을 때만 조절하실 게 아니고 이 원인이 되는 물질인 요산 자체를 어느 수준 아래로 떨어뜨려서 마치 당뇨 환자가 당 조절을 하듯이 네. 어느 수준 아래로 유지를 하시면서 통풍 재발이 다시 없게끔 만들고 그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도 생기지 않도록 심근경색도 통풍에서 오는 합병증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통풍도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맞습니다. 관리가 좀 필요한 질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서 보면요. 젊은 분들도 요즘에 통풍 있었다, 뭐 치료했다, 네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이야기도 네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환자 수가 어떻게 좀 늘고 있나요? 연령대별로? 우리나라의 통풍은 이제 조사된 바에 따르면 계속 네. 늘고 있고요. 전보다 젊은 분들의 통풍의 발생과 유병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 통풍은 사실 예전에 황제병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 오는 네네. 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게 됐고 그쵸. 그리고 식습관도 많이 서구화가 됐고 또 사실 많이 바쁜 현대인들 운동 부족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몸매가 이제 풍족해지시고 또 드시는 것도 워낙 우리가 건강한 식사보다는 빠르게 먹는 식사들이 많아지고 하다 맞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요산이 높아지는 일이 무척 많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뭐 치맥 뭐 한 번, 치맥 2번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요산 높이기가 매우 쉽고요. 그래서 고요산 혈증이 한 번 있다고 오는 것이 통풍은 아니지만 네. 고요산 혈증의 수치가 높은 채로 오래 지속될수록 통풍이 발병할 위험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네. 평상시에 요산 관리가 일단 중요할 텐데 통풍이 1년 안에 2번 왔다. 그렇다면 사실은 요산 저하제를 시작을 하시는 것이 교과서적인 치료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통풍이 오셨다면 류마티스 전문의를 만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식습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젊은 층에서도 통풍 환자가 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이런 증상들이 느껴지신다면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와 꼭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관절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저희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교수님? 네. 첫 번째 환자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54세 남자분이셨는데요. 2달 전에 오른쪽 발목이 붓고 아파서 사실 통풍으로 진단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네. 그때 관절이 붓고 아파서 관절 내에 주사를 맞고 이제 호전이 되셨고 한 달 동안 아마 소염 진통제를 처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걸 드시고 좋게 잘 지내셨다가 약이 딱 끝나고 나니까 다시 같은 부위에 증상이 생겼습니다. 처음과 같이 관절 내 주사를 다시 맞았는데 네. 처음과 같지 않았다고 이제 하셔서 또 환자분이 다시 약을 받으셨는데 약을 드시는 동안에 새로운 부위에 또 증상이 생겼죠. 오른쪽 고관절에 증상이 생겼고 이제 저에게 내원을 하셔서 문진을 하면서 20대 초반에 오른쪽 고관절에 당시에도 증상이 있었고 또 10년 전에는 아킬레스건, 아까 말씀드린 부착부에 염증이 있었고 네. 또 5년 전에는 오른쪽 앞발에도 통증이 있었던 것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단순 통풍이 아닐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네. 됐고요. 다음 슬라이드 이제 보시면 네. 보셨을 때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게 체크가 됐고 이제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제 영상에서 보시면 양쪽에 보이는 게 장골이라고 하는 엉덩이뼈, 우리가 만지면 만져지는 엉덩이뼈고요. 이제 뒤에 요추, 허리뼈 말고 그 아래로 내려오면 판판하게 만져지는 뼈가 천골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천골과 장골 사이에 있는 천장 관절이 염증을 앓았던 흔적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미 20대부터 증상이 있으셨고 지금은 50대가 넘으셨지만 천장관절에 과거 염증을 앓았던 흔적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축성 척추 관절염에서 동반한 말초 증상들이었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CT를 확인을 해서 단면에서 양측성 천장 관절염이 오른쪽이 좀 더 심하게 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이 환자분은 소염 진통제, 앞서 저희가 강직 척추염, 축성 척추관절염에서 1차 치료제로 소염 진통제를 쓴다고 했는데요. 증상이 매우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만성적으로 염증을 가지는 척추관절염으로 진단이 됐기 때문에 항류마티스제를 추가를 해서 경과를 보고 계신 다행히 경과가 아주 좋은 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54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아주 예후가 좋았던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어서 다음 또 치료 사례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21세 여성분이십니다. 너무 젊으신데요. 관절염이 네. 있으셨나요? 사실 네. 관절염이 다 나이 든 사람에게만 온다라는 생각들이 있으시지만 네.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소아도 관절염이 있으니까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분도 2달 전에 21세 여성분도 2달 전에 아침에 오른쪽 발목이 붓고 아팠는데 그래서 관절 내에 주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호전이 없어서
활막 제거 수술까지 받게 됐죠. 아까 염증이 생기는 부위가 활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네. 염증이 생기는 그 부위 자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발목 증상은 좋아졌는데 다른 부위, 왼쪽 팔꿈치에 증상이 생겼죠. 많이 오. 부었고 그런데 환자가 이렇게 증상이 생기는 사이에 사실 오른쪽 어깨, 왼쪽 허리, 사타구니 쪽 통증도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전신적으로 다 오네요. 네, 통증이. 그래서 이 환자분이 수술했던 병원에서 이 증상에 대해서 스테로이드 그리고 관절에 대해서 이게 감염성 관절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항생제를 복용하신 채로 이제 저에게 내원을 하셨었거든요.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분의 처음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일단 하나의 관절이 아니라 여러 개의 관절들의 염증이 있었기도 했고 그래서 유전자도 양성이어서 축성 척추 관절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고관절 포함한 천장관절의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 상에선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CT를 찍었는데 역시 CT에서도 큰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축성 문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말초성 척추 관절염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소염제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기존의 스테로이드만 드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크게 반응이 없었습니다. 항류마티스제를 추가했는데도 증상의 호전도 뚜렷하지 않고 염증의 호전도 뚜렷하지 않아서 생물학적 제제로서 TNF 억제제를 시작을 하게 됐고 네. 이 TNF 억제제를 쓰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다행히 좋아져서 잘 반응하셔서 호전을 경험하셨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예후가 좋았던 21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 사례 하나 더 만나볼 텐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대 여성분이신데 무릎 통증을 많이 호소하셨다고요. 네. 석 달 전부터 오른쪽 무릎이 아프셨는데요. 검사 아프다고 하면 사실 관절 증상에 대해서 어디 가시든 하시게 될 류마티스 인자도 안 나왔고 항 CCP 항체도 안 나왔고 또 자가 면역 질환을 우리가 스크리닝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 관절염 말고도 저희가 보는 많은 자가 면역 질환들의 첫 증상이 관절 증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기 위한 검사도 음성이었고 그런데 염증은 많았습니다. 유전자는 없었고요. 그리고 엑스레이도 모두 정상이었고 저희가 염증에 대해서 예민하다라고 알려진 뼈 스캔 검사를 했을 때도 이제 그렇게 뚜렷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이제 코스상 아직은 미분화성 염증성 관절염이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한 관절을 침범한 염증을 동반한 염증성 관절염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소염제와 함께 항류마티스제를 시작을 했고요. 네. 한 달 후에 내원을 하셨을 때 증상이 50% 이상 호전이 되었고 염증도 감소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 어떤 질환의 패턴에 딱 맞지는 않아서 여전히 미분화성 상태로서 말초 척추 관절염이거나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네. 계속 경과를 보는 중에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40대 여성분의 치료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굿닥터 황지원 교수님과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경희대병원 류마티스 내과 황지원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관절염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 Q&A를 통해서 우리가 관절염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도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화면부터 좀 보여주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가족력이 있으면 더 조심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 제가 방송 시작 전에 저도 한번 여쭤봤어요. 워낙에 가족력이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었던 질환인데 이게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중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가족에 있다고 내가 반드시 걸리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보통
가족력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 적게는 3배, 좀 많게는 5배 정도 더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아까 통풍 가족력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6배라고 말씀드린 네. 것보다는 조금 적은 확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부모가 있었을 때, 부모 중 한 사람이 있었을 때 자식에게 얼마나 올 것인가를 생각을 해도 그게 궁금해요. 네, 자식이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아, 있는데 그렇군요. 네, 적게는 5%, 많게는 10%. 그러니까 뭐 20명의 자식을 낳으면 1명, 10명의 자식을 낳으면 1명, 이 정도의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엄마가 있으니까 내가 100% 류마티스다 이렇게 네.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 증상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있더라도 나한테 아무런 증상이 없다면 언젠가 나한테 올 거다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어떤 관절 증상이 생겼을 때 내가 가족력이 있으니까 병원에 빨리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척도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고 부모님이 있다고 해서 나도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류마티스 관절염 이제 관련돼서 저희 두 번째 궁금증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을 계획 중인데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끊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태아에 영향을 줄까요, 이 약이? 네, 주는 약들이 있습니다. 안전한 약도 물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아이가 생기기 전부터 좀 끊어야 되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선생님하고 내가 언제쯤 임신을 계획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적어도 3개월, 어떤 약에 따라서는 조금 더 먼저 끊어야 되는 약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상의하시면 좋겠고요. 또 임신 중에도 안전한 약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질병 조절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약을 다 끊고 임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 추천드리는 것은 질병 조절을 잘 하고서 병에 문제가 없을 때 임신의 계획과 임신의 유지에 문제가 없는 약으로 바꾸신 후에 네. 그리고 임신을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궁금증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척추관절염과 허리 디스크는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하실 줄 알았어요. 네, 그 이야기 듣다 보니까 증상이 좀 비슷하게도 느껴지거든요. 네,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요. 네. 이제 구조에 생긴 문제는 보통 움직이면 나빠집니다. 네, 아마 슬라이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구조에 생긴 문제는 이제 아침 첫 증상으로 보통 알 수 있는데 세수하려고 허리를 구부리면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맞아요. 척추관절염보다는 디스크 쪽을 조금 더 생각하시는 게 맞겠고요. 염증성 질환들은 오히려 움직이면 조금 뻣뻣함이 풀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스크와 같은 구조의 문제들은 움직이면 나빠지죠. 네,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움직일수록 좀 부드러워지느냐 아니면 움직일수록 더 통증이 느껴지느냐에 따라서 허리 디스크냐 또 이게 관절염이냐 척추 관절염이냐 이렇게 좀 구분을 저희가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궁금증 하나 더 살펴볼게요. 보여주시죠. 척추 관절염인데 아파도 운동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도움이 되는 운동이 좀 있을까요? 예. 네. 사실 아파도 운동해도 되냐 이렇게 물으시면 아프면 운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답을 간단하게 우선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운동은 어떤 운동이든 제한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운동들이 있긴 합니다. 이제 그래요? 척추를 비트는 운동이라던가 강한 충격 혹은 오랜 충격으로 척추에 계속해서 작은 충격을 전달하게 되는 마라톤을 한다거나 혹은 격투기 큰 충격으로 위에서 뛰어내리는 이런 운동들은 사실 추천하기 어렵고요. 네. 유산소 운동으로서 수영 같은 운동 아주 좋죠. 그리고 걷기도 물론 좋고 사실 농구도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아플 때는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고 네. 운동을 해서 또 다음 날까지 아픈 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런 정도의 그런 강도의 운동은 하시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Q&A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한번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경희대병원 류마티스 내과 황정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관절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치료를 고려 중이거나 앞두고 있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여러 정보를 찾으시고 의사한테 가기 전에 사전 지식을 가지고서 스스로 판단하시는 경우들이 점차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나 사실 전문가를 만나셔서 증상이 어떤 문제인지 판단을 먼저 받으시고 또 치료 누구는 무슨 치료를 했다더라 하는 것이 나하고는 맞는 치료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를 만나셔서 어떤 상태인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 판단 받으시고 치료하셔서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양한 관절염 치료법까지 살펴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주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은 한경 검색하시고 다시 보기도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